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안의 표결 순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다음 주 정치 세력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예고됩니다. 친박근혜계 중진인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낙하산은 없다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기업 낙하산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트위터 글의 양뿐만 아니라 정치 개입 기간도 더 길게 확정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로 알아봅니다. 우리 군이 차기 전투기로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장미란 전 역도 선수의 이름을 딴 장미란 재단이 오늘 새터민 대안학교를 찾았습니다. 스포츠 꿈나무 후원에 힘쓰고 있는 장미란 씨를 직접 만나봅니다.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혁신은 계속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의 이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석희입니다. 뉴스를 전해드릴 때면 가끔 황량한 벌판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오늘 장미란 전 선수를 만나겠습니다. 그 전에 전해드릴 소식들이 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오늘 결렬됐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의 동시상정이라는 묘수를 찾아내긴 했지만 처리 순서가 걸림돌이 됐다고 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도 열흘째 지연되고 있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야당이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여야는 두 안건을 본회의에 동시상정해 처리하는 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의를 못 이룬 상태에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접점을 찾지 못해갖고 도저히 오늘은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걸림돌이 된 것은 처리 순서. 새누리당은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민주당은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각각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안건만 처리하고 본회의장을 떠날 경우 두 번째 안건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거나 파행 속에 처리되는 상황을 염려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일단 다음 주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로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당초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이 오늘 처리되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실패하자 청와대는 임명을 일단 미뤘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이미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지난 19일 국회에 요청했고 이미 그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장 수여는 사실상 시간 문제인 셈입니다. 다만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변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의 공백 상태를 마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어떻게든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다음 주에 정치 세력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안철수 의원 측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28일 정치 세력화에 대해 직접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곧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계 유력 인사 100여 명이 창당을 제안하면 안 의원이 이를 토대로 창당 준비 과정을 밟아
내년 2월까지 창당을 완료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안 의원은 28일은 창당을 선언하는 날이 아니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창당을 하는 데는 꽤 많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뭐 창당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안 의원이 사실상 독자 세력화 깃발을 올리기로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의 3파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제3세력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기존 정당들은 당명과 그 색깔까지도 바꿔가면서 변화를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결국 정치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정치 세력화 발표를 시작으로 야권의 대표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만 7조 원에 이르는 대형 공기업의 대표적인 친박계 중진을 내정하면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됐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마쳤으며 이사회 의결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이사회에선 김 전 의원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진해에서 3선을 지낸 친박근혜계 중진입니다. 지난해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해 친박 배제 인사의 대표적 사례가 됐지만 결국 공기업 사장 자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당시 친박근혜계 원로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청와대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성회 전 의원이 낙하산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범법사실 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낙천한 친박계 인사들이 속속 공기업의 자리를 잡으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친박계 인사들이 잇따라 주요 공기업 기관장에 임명되고 있다는 보도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취재기자하고 잠깐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이번 인사 외에 즉 김학송, 김성회 전 의원 외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 네. 또 있었죠. 예. 이미 이제 공공기관 사장에요. 친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예. 보시면 이제 축산물 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써놨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친박계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인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경력들을 보면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 후보였다거나 아니면은 새누리당에서 공천했다가 이제 낙천된 인사들, 아니면 18대 대선 당시에 중앙선대위나 이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용산 참사의 책임자라는 이제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공항 분야에서는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다. 뭐 이런 꼭 비판을 하고 친박계 있습니다. 인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그리고 이런 낙하산 인사가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많았다는 것을 이제 다음 표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에서 낸 자료인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비교한 표입니다. 같은 기간이란 말이죠. 11월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이달까지요. 총 78명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 가운데 34명, 45%가 이제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를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180명 중에 32%가 낙하산 인사다. 이런 걸 보면은 좀 박근혜 정부가 현재까지는 좀 많다. 낙하산 인사라고 구분되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낙하산 인사의 비율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더 많이 가지시겠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낙하산 인사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 점을 얘기한 바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낙하산 인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뭐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당 쪽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근데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서는 결코 낙하산 인사라고 하지 않고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인사다. 예.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예. 하지만 최근에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보면은 상당히 눈덩이처럼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공기관들의 부채 아니면 이제 방만 경영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낙하산 인사로 철회된 것들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겠다. 예. 하지만 이런 공약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무색하지 않느냐. 무색한 그런 예. 상황이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에피소드 한 가지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그제요.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들을 이제 만나서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가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현호석 부총리가 함께했는데 현호석 부총리한테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있을 때 우리 당협위원장들을 좀 배려해달라. 예. 사실상 인사청탁을 한 것인데요. 공개적으로요. 예. 현호석 부총리가 거기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두고 조금 더 보겠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한 건데요. 예. 현호석 부총리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공공기관장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파티는 끝났다.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청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 예, 성문규 기자였습니다.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트위터 글의 양뿐이 아니라 정치 개입 기간도 더 길게 확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놓고 검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국정원의 트위터 정치 개입이 2011년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1차 공소장 변경 때보다 8개월 앞선 시점으로 트위터를 전담한 안보 5팀이 신설되기 1년여 전부터 정치 개입을 해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렇게 늘어난 기간과 함께 1차 공소장 변경 때보다 20배가량 많은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항을 법리적으로 공소장에 넣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 전 원장 측은 공소장을 변경하면 방어권을 위해 1년 동안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100만 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으니까 공소권 남용이니까 이번 건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국정원도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초기부터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에 치중하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제출 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더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오늘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만큼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검찰에 맡겨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간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결과는 뉴스 말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전주교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미사는 처음인데요. 새누리당은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총국의 정진명 기자입니다.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엔 사제와 신자, 시민 등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주교구 사재단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대선을 불법 부정선거로 규정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 요구를 거부해 사퇴를 촉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고집불통의 독재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내년 1월 총회를 열고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한 전체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종교 본연의 업무보다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미사를 마친 뒤 거리 행진과 촛불 문화제에 참여한 사재단은 전주와 익산, 정읍 등에서도 시공 미사를 열고 대통령 사퇴 요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우리 군이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지 거의 7년 만에 기종을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스텔스기인 F-35A인데요. 우선 40대를 5년 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군은 오늘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차기 전투기의 성능 조건과 구입 대수, 도입 시기 등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ROC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3개 후보 기종 가운데 유일한 스텔스기인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를 수의 계약 방식으로 도입할 전망입니다. 합참은 기존 전투기의 경우 북한의 핵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과정에서 적의 방공망과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수십여 대의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스텔스기는 적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몇 대의 공격 편대만으로도 작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입 대수는 모두 60대인데 이 가운데 우선 40대를 2018년부터 들여오고 나머지 20대는 추후 기종 선정을 거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입 대수가 조정됨에 따라 로키드 마틴사가 애초 제시한 군사통신위성과 시뮬레이터 지원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래전의 핵으로 불려온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로 결정한 것, 합당한 것인가? 안보 군사 문제 전문가인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잠깐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성전됐다 취소한 게 이제 F-15 사일런트 이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F-35A로 간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절차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예. 8월에는 분명히 최종 입찰에서 F-15 사일런트 이글이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예. 나머지 2개 기종은 탈락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돌연 9월 달에, 정확하게 9월 24일 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다시 열려가지고 기존의 검토 내용을 부결을 시키고 재차 이제 차기 전투기의 요구 성능의 수준을 높입니다. 그게 오늘 결정된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스텔스 기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다 확정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정책이 번복됐다는 것은 일단 결정 과정에서 무수한 앞으로의 논란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요인이 됩니다. 당장 다른 사들이 뭐 저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그러니까 5년 뒤부터 2021년까지 40대를 우선 들여옵니다. 이건 예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비행기 워낙 비싸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값도 지금 정할 수가 없고 도입 시기 가서 한다는데 그럼 5년 뒤에는 값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확정가를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F-35 전투기의 경우에는 최초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대당 7천만 불가량 예상을 해서 8조 3천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2억 불 가까이 육박을 하니까. 왜 이렇게 오릅니까? 무슨 옵션이 자꾸 들어갑니까? 일단은 개발이 지연됩니다. 자꾸 지연되는 만큼 지체되는 만큼 개발 비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때 개발만 돼서 양산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2018년에 과연 양산된 전투기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미 회계감사원에서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는 2018년부터 도입을 희망하지만 2019년이 가서야 양산 결정이 가능해질 것 같다. 그럼 1년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가격은 더 뛰게 됩니다. 계속 지연되는 만큼. 근데 2019년 이후에 양산 체제 들어가면 더 기다리면 좀 떨어집니까 그때는? 이제 양산이 들어가서 보급이 되면 그때부터는 단가가 떨어집니다. 이제는 어떤 규모의 경제만 받쳐준다면 양산 비용은 이제 개발 비용을 이렇게 환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저렴하게 다소 살 것으로 그 대신 기대가 더 됩니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비행기는 그 F-35A 킬체인의 핵심 수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킬체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을 30분 이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고 결심해서 타격해서 확인까지 30분 이내에 끝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 레이더를 피해서 들어가야 되고 빠른 시간에 즉흥성 있게 전투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세계 최고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 비행기다. 아직까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지금 그 수의 계약 논란이 좀 아까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방위사업청 대변인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주찬 기자한테 합참이 원하는 무기의 성능이 단일 기종이거나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수의 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국가계약법이나 방위사업법의 취지에 보면은 경쟁을 시켜서 국익을 증진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종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수의 계약이 됐을 때는 이 법의 취지에는 위배된다는 거예요. 조항은 물론 피해가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3개 기종을 경쟁시켜 놓고 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수의 계약이면 이렇게 마틴사는 혼자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을 주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갑과 을이 바뀝니다. 우리 돈을 주고 우리가 사면 우리가 갑을 행세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파는 쪽의 어떤 그 협상력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 협상이라든가 기타 기술 이전 협상에서 상당히 우리의 어떤 협상량이 잠식되고 또 불리한 위치가 예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드론이 유행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뭐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무인 공격기.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야말로 최첨단이겠죠. 스텔스 무인 공격기라면. 물론 인권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전장의 주류는 무인 전투기로 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5년 뒤에 이 비행기를 샀을 때도 문제가 없습니까? 5년 뒤에까지 전쟁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기도 미래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검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이 스텔스 무인 공격기를 개발해서 어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정영환 특파원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기능이 장착된 중국의 첫 스텔스 무인 공격기 리젠. 어제 시험 비행에서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릅니다. 정찰용 등 무인기 280대를 운용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제 스텔스 무인 공격기까지 실전 배치를 앞두게 됐습니다. 리젠의 작전 반경은 1200km. 산동반도에서 뜨면 한반도 상공에서도 작전을 펼 수 있습니다. 향후 항공모함에 탑재될 경우 동북아 전역이 작전 반경에 듭니다. 이미 항공모함에 배치된 미국의 무인 공격기 X-47B와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10분의 1 가격으로 무인기를 대량 생산해 벌떼 전술로 상대국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북아 상공에서 컴퓨터 게임같이 무인기 공중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未来的新型航母搭载上我们的利剑无人机以后将使我们整个的我们的作战的水平提高到和世界强国同样的一个水平之上。 전문가들은 리젠이 스텔스 전투기 젠31과 함께 중국 공중 전력의 양축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정용환입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지 내일로 3주기를 맞습니다. 우리 군이 새로 도입한 스파이크 미사일의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발사 차량에서 쏘아진 미사일이 잠시 뒤 20km 떨어진 목표점에 명중합니다. 이스라엘 업체가 만든 스파이크 미사일은 우리 군의 실제 해상 사격 훈련 장면입니다.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도입을 추진해 올해 5월에 서북도서 지역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유도탄 탐색기로 표적을 보면서 조작할 수 있어 북한이 갱도 속에 숨겨둔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합니다. 즉각 단화 경징할 뿐만 아니라 도발 의지를 분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즉각 타격할 것입니다. 내일 연평도 포격 3주기를 앞두고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과 청와대 불바다까지 언급하며 비방전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에는 보복의 불세례가 연평도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 대상에 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비상식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오대영입니다.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른바 아로 모임을 녹취하고 국정원에 전달한 제보자가 법정에 나왔는데요. 변호인들이 녹취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성화선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자, 녹취 파일 공개됐나요? 제대로 다? 아닙니다. 녹취 파일이 재생되기는 했지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보자 이 씨만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을 끼고 이 씨만 들었습니다. 그 이 씨는 이 녹취 파일이 자신이 녹취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녹취 파일이 위조되거나 변조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부인한 겁니다. 또 아로 모임을 촬영했던 동영상도 이 씨만 볼 수 있도록 검은 우산으로 이 씨 주변을 에워싸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기 의원은 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진지한 표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제보자인 이 씨가 변호인 신문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자 이때는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질문을 했고 오늘 오후에는 변호인의 질문이 쏟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은 오늘 질문 500여 개를 준비했는데요.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신문은 김칠준 대표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어제 검찰 신문에서 제보자 이 씨는 아로 조직에 가입한 이후에 아로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었다고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이 같은 이 씨의 진술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 씨의 개인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씨는 아로에 가입하기 전에도 선거에 나갔었는데요. 아로 가입하기 전, 가입한 이후 이렇게 그 선거에 종영했던 사람의 말이 달랐느냐라는 질문에 자신의 판단은 달랐지만 실제 그 종용했던 언행은 다르지 않았다고 말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은 또 이 씨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문을 했는데요. 그 이 씨가 순수하게 국정원에 제보를 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 의해서 매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한 겁니다. 그 신문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운동권들의 학습 모임이거나 친목 모임에 가깝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리고 특히 그 의식이라고 과장해서 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들 간의 토론이었음이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제보자 이 씨가 진술서에 가명으로 사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됐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제보자 이 씨는 자신의 이름을 국정원에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 진술서에 가명으로 사인을 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진술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은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이것은 절차상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례나 날인 방식 등을 폭넓게 검토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화선 기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할 당시에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 아파트의 항공장애등이 준공 때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높이 150m가 넘는 고층 빌딩. 항공법에 따라 흰색 빛을 내는 고광도 항공장애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강도 장애등을 낮의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놔야죠. 항공장애등은 밝기에 따라 저중 고광도로 구분되는데 야간에 밝히는 붉은색 저중광도 장애등은 500칸델라 이하이고 낮에 켜는 흰색 고광도 등은 500칸델라 이상으로 훨씬 밝습니다. 그런데 170m가 넘는 아이파크 아파트엔 고광도 항공장애등이 없습니다. 고강도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강도하고 중강도만 설치되어 있대요. 관할구청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 때 중강도로 바꾼 것은 적법하게 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그런 거죠, 그럼. 대구 시장되면 돼야죠. 법적으로 다 돼야죠. 항공장애등을 놓고 행정당국의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오늘 뉴스9에서 준비한 특별 인터뷰 장미란 전 역도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은퇴를 선언한 이후에 지금은
본인 이름을 딴 재단에서 비인기 종목 선수 또 스포츠 꿈나무 후원에 힘을 쓰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다른 유명 선수들과 함께 새터민 학생들을 찾아가서 특강과 또 운동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도 일찍 일어나십니까? 선수 때보다 조금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 정도는 늦잠 자기도 하고요. 예.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져서 제가 언제 선수였나 싶을 정도로 선수 생활이 또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예. 지금. 사실 따져보면 1년도 안 됐는데. 네. 예. 박태환 선수한테 너 날 몰라볼 정도로 내가 살 뺄 거야 그랬다면서요. 근데 아직까지는 알아볼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빠지시던가요? 아니면 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가 안 하는가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지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량도 줄고 에너지를 또 그만큼 쓰지 않으니까 근육량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월에 뵀을 때보다는 그래도 아무튼 많이 빠지셨습니다. 네. 체중 얘기 그만하시고. 예. 오늘하고 내일 지금 그 장미란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잖아요. 네. 이사장이란 직함이 좀 많이 어색해요. 어색하시죠? 네. 네. 저는 그냥 장미란 선수라고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됩니까? 네, 됩니다. 예. 새터민 대안학교를 찾아가셨습니다. 특강도 했고 내일은 또 운동회도 개최하신다고요. 네. 예. 왜 새터민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저희 장미란 재단이 그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서 참 찾아가는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찾아가는 운동에는 제가 선수 시절에 이렇게 좀 탈북하는 과정을 그린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참 따뜻하지만은 이 사회에서 뭔가 좀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재단 활동을 통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운동회로 할 수 있고 또 같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체육인으로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을 해요. 내일 취재 가는 기자들한테도 같이 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다고. 저희가 지난 여름에 캠프 안에 미니올림픽이 있었는데 기자분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같이 참여는 안 하고 멀리서 그냥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선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기자분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하면은 더 좋은 기사도 나올 것 같고 오시면서 참 보람된 시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같이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취재 기자가 매우 인상 깊은 제안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지금 옆에 다음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스포츠 꿈나무나 새터민 아이들의 어떤 멘토가 되신 셈인데 운동선수 출신의 멘토가 갖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육 활동은 참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또 굉장히 어색하지만 또 굉장히 시간 빠르고 너무나도 친근하게 어색함을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체육인이라는 것이 아까도 드렸지만 너무 좋아요. 그냥 같이 활동을 하고 협동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어색함도 금방 사라지고 또 같이 막 너무 서로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금방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참 그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장미란 선수 뒤에 이렇게 화면에 저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그 런던 올림픽에서의 바벨 키스였습니다. 네. 아마 많은 그 팬들이 저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장미란 선수의 선수 생활 동안에 그 많은 장면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일 수도 있겠죠? 네. 본인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뭐 세계 신기록 세울 때도 금메달 딸 때도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런던 올림픽 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근데 또 후회 없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을 가장 잊을 수가 없고 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 또한 제가 메달을 따건 안 따건 너무 큰 사랑과 격려를 주셔서 참 되게 선수로서 행복한 시간이어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장미란 선수하고는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데 말 한마디 버릴 게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태릉 선수촌이
추억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시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생각나죠. 수요일 되면은 또 늘 같이 선수들하고 같이 뭐 모임도 하고 했던 것도 생각나고 또 어쩔 때 새벽에 일어나면 이때 내가 언덕을 점프하고 언덕 대시도 하고 훈련도 했지 하고 생각이 나는데 예. 지금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추억만 하고 있고 뭐가 예.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 멘토링을 한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주 쟁쟁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도 송대남, 레슬링의 정지현, 펜싱의 남현희 선수 등등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내일도?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 현역 선수들은 시간 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걸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재단을 설립하고 활동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일을 제가 한다고 해도 혼자 하기는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수들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예. 선수들 또한 운동하면서 참 많은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활동함으로써 자신들도 뭔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IOC 위원회 도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경쟁자가 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김연아 선수도 있고. 네. 신경 쓰이십니까? 제가 도전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이제 그 부분에 도전하고 싶은 선수들이 있는데 예. 그 자리는 제가 선수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챔피언도 아니고 그냥 준비하는 도전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 훈련 운동선수 때처럼 그 자격을 열심히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예. 또 하는 것이 저의 지금 준비인 것 같고 그 결과는 이제 하늘에 맡기고 열심히 준비를 예. 하고 있어요. 그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영어 능통자가 있어서 영어에 능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네.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청소년들한테 특강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역도는 기록 경기라서 내가 얼만큼 하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 이 공부는 얼만큼 했는지도 모르겠고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참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예. 이 또한 연습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혼자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참 아쉽네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에 오아시스셨습니다. 로즈라는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부터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경찰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5시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내거리. 신호가 바뀌었지만 차량 행렬이 앞차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취재진이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관찰했더니 꼬리 물기를 하다 발견된 차량은 600대가 넘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유 미치겠어. 확 돌아버리겠어. 어떤 자기 때문에 그 못 가는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운전 습관이 그런 것 같아 그게. 내일부턴 꼬리 물기를 하다 경찰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과 달리 지금까진 꼬리 물기나 끼어들기에 대해 카메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서 운전자 외에 위반 차량 차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꼬리 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종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말까지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에서 치열하게 진행된 애플과 삼성 간 특허 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우리 돈으로 총 1조 원의 배상금을 삼성 측에서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키우거나 줄이는 기능. 애플은 이 기능을 포함해 모두 6개의 기술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2년 전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에 판결한 배상액 7천억 원 외에 오늘 3천억 원을 추가로 확정해
모두 1조 원의 배상액을 삼성전자에 지웠습니다. 루시고 판사는 이 배심원이 편결한 손해배상액을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애플의 일부 특허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최근 무효 판정을 받은 터라 이번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장 반응은 이미 예견했던 결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규모와 충당금 설정 금액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함부로 쓴 게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이 일면서 회사 이미지 실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또 찾아왔는데요. 중국의 석탄 난방 탓에 유해물질이 더 많이 머금은 이번 스모그는 모레 오전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승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하늘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또다시 서풍을 타고 날아온 중국발 스모그 때문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2배인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내일은 미세먼지가 더 진해져 약간 나쁨 단계인 1세제곱미터당 12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석탄 난방을 시작한 탓에 스모그 속 유해 물질이 더 많을 가능성도 큽니다. 중국이 동절가되면서 사용한 석탄을 연소할 때 이 비소나 소음 등 중금속이 포함된 이런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넘어오고 따라서 우리나라 그 대기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스모그는 일요일 오전에야 물러가기 때문에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주말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외출 안 하는 게 좋지만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를 방어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최고고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손과 발 깨끗이 씻거나 양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여성 3명이 30년간 감금됐다 구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적한 시골도 아닌 대도시 주택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민중 기자입니다. 런던 남부 번화가인 램버스. 이곳 한 가정집에 갇혀 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온 여성 3명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We were contacted in October by Freedom Charity after they had received a call from women. Through further investigation,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house where they were being held. 피해자는 69살의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과 57살 아일랜드 여성, 그리고 30살 영국 여성. 이 중 아일랜드 여성이 결혼 피해를 고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제작에 참여한 자선단체에 도움을 청하면서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They were very distressed and very relieved to start finally get their freedom, actually. Well, when they contacted the charity asking for help, it was very clear that this was a sort of one chance call that we had. 경찰은 이들을 납치 감금한 혐의로 60대 영국 남성과 여성 각 1명을 체포했습니다. 아직 납치 경위와 구체적인 감금 생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10년간 납치 감금됐던 여성 3명이 구조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라오스가 주요 탈북 통로라는 점에서 오늘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논의 여부와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지역 보상 문제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지역 발전 출연금으로 3,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특위위원과 삼성중공업, 주민대표 간 3자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검찰에 맡기면 될까요? 아니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조사 결과, 검찰에 맡기면 된다는 의견이 34.5%,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1.8%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13.7%였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미망 분석, 즉 어떤 사안들이 답변에 주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죠. 검찰에 맡기면 된다고 답한 응답자 34.5%는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한라산 정상의 설경입니다. 흐드러진 가을 억새와 흰 눈이 가을과 겨울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오늘 낮은 추위가 풀리면서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았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어 노약자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12월 중순에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고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 아침 기온 2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3도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전주 13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고 수요일엔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에 JTBC 메인 뉴스는 저녁 6시 45분에 방송됩니다. 주말에도 JTBC 기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